가을볕이 힘없이 내려앉는 서울의 낡은 주공아파트 1층.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느리게 흘렀다. 볕이 잘 들지 않는 거실에는 오래된 자개장과 텔레비전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텔레비전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영감, 오늘은 날이 참 좋네. 근데 난 왜 이리 뼈마디가 쑤시는지 몰라. 순자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대답 없는 메아리.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하나 있는 아들 지훈은 제 가정을 꾸리고 회사 일로 바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전화가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마저도 별일 없으시죠? 하는 짧은 안부 인사가 전부였다. 짐이 되기 싫어 아프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삼켰다. 그녀의 유일한 외출은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이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죽였지만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순자 씨, 아들한테서 전화 왔어? 이웃 김영옥 할머니가 물었다. 그녀는 노인정의 정보통이자 분위기 메이커였다. 응, 아까 왔었어. 바쁘다고 금방 끊더라. 쯧쯧,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그래도 순자 씨 아들은 효자야.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데. 영옥 할머니의 위로 아닌 위로에도 순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노인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스마트폰이 어색했다. 아들 지훈이 엄마도 이제 쓰셔야 한다며 억지로 사준 것이었다.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작은 화면 속 복잡한 그림들은 그녀에게는 외계어나 다름없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켰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이 정막을 메웠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어머님, 저 현우예요. 잘 지내시죠? 아버님 기일이라 연락드렸는데 혹시 번호가 바뀌었나 해서요. 안부 전해주세요. 현우? 누구지?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는 사람 중에는 현우라는 이름이 없었다. 잘못 온 문자려니 하고 지우려던 순간 어머님이란 단어가 눈에 밟혔다.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잘못 왔다고 알려줘야 하나. 망설이던 순자 할머니는 서툰 솜씨로 답장을 눌렀다.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전 현우라는 사람 모릅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아,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저장했나 봅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어르신. 깍듯한 사과에 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시작된 문자 대화는 뜻밖의 위안이 되었다. 이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40대 초반의 사업가라고 했다. 아내와는 몇 년 전 사별했고 유일한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어머니 같다며 다정하게 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토로하기도 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혼자 드시면 맛없으실 텐데 저도 오늘 혼자 저녁을 먹으려니 영 입맛이 없네요. 그의 문자는 순자 할머니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이토록 살갑게 챙겨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아들 지훈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이현우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의 문자를 기다리게 되었고 답장을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이현우는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망설이던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부드럽고 차분했다. 어머님, 목소리 들으니 정말 좋네요. 늘 문자만 하다가 꼭 저희 어머니 목소리 같으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꿀처럼 달콤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 살아온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이현우는 순자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깊이 공감해 주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제가 말벗이라도 되어 드리고 싶네요. 통화가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낯선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은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 그들은 거의 매일 통화를 했다. 이현우는 순자 할머니의 건강을 챙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게 만들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순자 씨, 요즘 얼굴이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노인정에서 김영옥 할머니가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얼른 표정을 감추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무슨 좋은 일은. 이현우와의 관계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괜히 말했다가 주책이란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다.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이현우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상자 안에는 고급 홍삼 세트와 안마기가 들어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이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 이 대표님, 이렇게 비싼 걸 왜 보내셨어요? 어허, 어머님, 이 대표가 뭡니까? 그냥 아들처럼 현우라고 부르세요. 어머님 건강하시라고 보내드린 거니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제가 멀리서나마 효도하는 셈 치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님, 제가 요즘 아주 좋은 투자건을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은행 이자보다 몇 배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어머님 용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라는 말에 순자 할머니는 겁이 덜컥 났다. 평생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다. 아이고,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무섭기도 하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확실히 보장하는 겁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어머님 같은 분들께는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소액으로 한 100만 원 정도만 시작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돈을 불려드리는지 보시면 믿음이 가실 겁니다. 이현우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라는 말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흔들렸다. 100만 원, 큰 돈이지만 그동안 그가 보여준 정성을 생각하면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정말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면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테니까. 며칠을 고민하던 순자 할머니는 결국 이현우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스마트폰 뱅킹이 서툴러 은행까지 직접 걸어가야 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현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안심시켰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잘 굴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한 달 뒤에 얼마나 불어나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현우는 약속대로 10만 원의 이자를 순자 할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100만 원을 넣었는데 한 달 만에 10만 원이라니.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은행에 넣어두면 1년이 지나도 몇만 원 붓기 힘든 돈이었다. 어머님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투자 적기인데 조금 더 투자하시면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첫 수익에 눈이 먼 순자 할머니는 그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리고 다음 달 약속된 이자가 또 들어왔다. 정말이구나.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순자 할머니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녀는 이현우를 단순한 말벗이 아닌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구원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인정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 이현우와의 통화와 문자, 그리고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다. 김영옥 할머니가 걱정스레 찾아와도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며 둘러댔다. 아들 지훈과의 통화도 점점 짧아졌다. 혹시라도 투자 사실을 알게 되면 잔소리를 할까봐 두려웠다. 이현우는 이런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어머님, 이 투자 건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자제분들께는요. 좋은 정보는 원래 소수만 아는 법이거든요. 괜히 알려졌다가 시끄러워지면 어머님께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머님과 저,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그의 말은 순자 할머니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이현우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최 형사가 노인 대상 금융사기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최근 들어
유사한 수법의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들이었고 감성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쌓은 뒤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이놈들 수법이 너무 교묘해요. 대포폰에 대포 통장을 쓰고 점조직으로 움직여서 꼬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 형사는 팀원들과 회의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기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창피해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설사 신고를 해도 돈을 되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들 같다, 어머니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기꾼들이 외로운 노인들의 심리를 철저하게 파고드는 거죠. 특히 자식들과 소원한 노인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최 형사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보아왔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망연자실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단서가 너무 부족해. 이놈, 이번에는 꼭 잡고 만다. 최 형사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범인의 윤곽을 쫓기 시작했다. 여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40대 사업가, 부드러운 말투, 고수익 보장이라는 키워드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시각, 박순자 할머니는 이현우의 또 다른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머님, 드디어 큰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시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VVIP 고객들에게만 드리는 정보인데 제가 특별히 어머님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에게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 계약서라며 사진 파일을 보내왔다. 복잡한 영어와 숫자로 가득 찬 서류를 순자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럴듯해 보였다. 그런데 어머님, 이번에는 투자금이 좀 큽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6개월 안에 원금은 물론이고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번 기회만 잡으시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5천만 원. 순자 할머니에게는 남은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너무 큰 돈이라서요. 어머님, 망설이시면 기회는 날아갑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께 손에 끼친 적이 있습니까? 이현우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다. 순자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다.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에게 떳떳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그게 전부인데 어머님 정 부족하시면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조금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금방 몇 배로 갚을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다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라는 말에 순자 할머니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보낸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이현우의 달콤한 속삭임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돼. 박순자 할머니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한쪽에선 절대 안 된다.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다. 이현우 씨는 날 속일 사람이 아니다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이현우가 보내준 가짜 계약서와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결국 그녀의 마음은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 그녀는 이현우가 알려준 대로 은행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은행 직원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무리한 대출 신청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었기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찍혔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금이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돈을 찾기 위해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그때 마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아들 지훈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집으로 찾아왔다. 텅 빈 집,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대출 서류와 낯선 투자 계약서.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어머니가 자주 가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은행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순자 할머니는 이현우와 통화 중이었다. 네, 이 대표님, 지금 은행이에요. 네, 금방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낚아챘다. 아들 지훈이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서류들은 다 뭐고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아니, 지훈아, 네가 여긴 어떻게? 이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훈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현우에게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의 이현우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드님이신가 보군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순자 어머님의 재정 상담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드님께서 어머님께 너무 무관심하신 것 아닙니까? 어머님의 노후를 위해 제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지훈은 기가 막혔다. 뭐라고? 이 사기꾼 새끼. 이현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어머님 보세요. 아드님은 어머님보다 저를 더 못 믿으시는군요. 어머님의 결정에 왜 아드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어머님, 저를 믿으시죠? 이 돈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수화기 속 이현우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울상이 되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때 은행 안으로 들어서던 최 형사의 눈에 소란스러운 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지훈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는 확신했다. 잠깐만요. 혹시 이현우라는 사람과 통화 중이십니까? 최 형사가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 형사는 지훈에게서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이현우 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최 형사입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 형사와 아들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 형사는 착잡한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서 통화하신 이현우라는 사람은 저희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전문 사기꾼입니다. 노인분들께 접근해서 돈을 가로채는 어머님, 혹시 이 사람에게 돈을 보내셨습니까? 순자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기꾼. 그 다정했던 목소리, 그 따뜻했던 문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아들 같다던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니.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들 지훈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내 돈, 내 돈. 순자 할머니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보내지 않은 5천만 원은 지켰지만 이미 보낸 600만 원은 그녀는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최 형사는 모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서를 꾸몄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현우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자책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제가 바보였어요. 낯선 사람 말을 믿고 욕심을 부리다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 역시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최 형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자 할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그놈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한 자들입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꼭 그놈을 잡아서 어머님 돈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 역시 알고 있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사기꾼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빠져나간 돈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순자 할머니는 웃음을 잃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하게 말라갔다. 이현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고 스스로가 한심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김영옥 할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끓여주고 말벗이 되어주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순자씨, 기운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건강이 최고야. 언니, 난 이제 살 희망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 무슨 낯으로. 아들 지우는 회사를 휴직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는 매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함께 산책을 하며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러니 제발 기운 차리세요.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에 순자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 후 최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현우가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박순자 할머니와 지훈은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다. 취조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이현우의 모습은 순자 할머니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다정하고 신뢰감 넘치던 목소리의 주인은 초췌하고 신경질적인 표정의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버텼다. 순자 할머니는 그를 보자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런 사람에게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뻔했다니. 그녀는 최 형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이현우의 범행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이현우가 더 큰 처벌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돈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거나 숨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인정을 다시 찾았다. 김영옥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여러분, 저 같은 바보가 되지 마세요.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자식들과 꼭 상의하세요.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노인들은 숙연해졌다. 몇몇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노인들 사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보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기뻤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갔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장 구경을 하고 공원을 걸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색했던 모자 관계는 사기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다. 순자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사기 수법을 알리고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순자 할머니는 자신도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린 돈은 아깝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 어느 맑은 가을날 순자 할머니는 노인정 동료들과 함께 공원으로 단풍 구경을 나섰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잎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다. 사진 속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스마트폰의 낯선 번호로 피어났던 외로운 꽃은 졌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난 훨씬 더 따뜻하고 향기로운 꽃이 만개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고 사기꾼 이현우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이현우는 재판에서 수십 건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감형을 노렸다. 물론 그에게는 변제할 돈도 의사도 없었다. 그저 시간을 벌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작일 뿐이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 대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이현우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활동은 언론에도 알려졌고 노인 대상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기여했다. 아들 지훈은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노인 사기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와 연대를 도왔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 그의 활동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었다. 김영옥 할머니는 노인정에서 사기 예방 지킴이를 자처했다. 그녀는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입수하여 노인들에게 알리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자신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녀의 오지랖은 이제 공동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최 형사는 승진하여 지능범죄수사팀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노인 대상 사기 범죄와 싸우고 있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의 용기와 연대를 보며 힘을 얻었고 더욱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가끔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곤 했다. 박순자 할머니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잃어버린 돈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열심히 배웠고 인터넷 뉴스도 챙겨보며 세상과 소통했다.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사람으로 불렸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 지훈과 함께 김장을 담갔다. 예전에는 혼자서 힘들게 담갔지만 이제는 아들이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지훈이 서툰 솜씨로 김칫솔에 버무린 배추를 내밀었다. 아이고, 짜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아들의 손등을 쳤다. 티격태격하는 모자의 모습은 정겨웠다. 김장이 끝날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김영옥 할머니와 노인정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각자 음식을 조금씩 싸들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다. 거실에는 금세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순자 할머니는 왁자지껄한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때는 텅 비어있던 거실이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속았던 그 끔찍한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잠시나마 덮어주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거실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겠지.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온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겨울 눈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날 희망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 봄이 오고 박순자 할머니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녀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심고 가꾸는 일에 새로운 재미를 붙였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싹이 트고 잎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아들 지훈은 어머니를 위해 베란다에 작은 텃밭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주말마다 찾아와 흙을 갈고 씨앗을 심는 일을 도왔다. 어머니, 올해는 토마토가 아주 실하게 열릴 것 같아요. 내 덕분이다.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 힘든 줄도 모르겠네. 모자는 땀을 흘리며 함께 흙을 만졌다.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겹쳐졌다. 최 형사로부터 이현우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1심보다 1년 감형된 6년형을 선고받다고 했다. 일부 변제를 약속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였다. 순자 할머니는 허탈했지만 더 이상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의 죗값을 치를 것이고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기를 쓰기 시작했다.
글쓰기는 서툴렀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녀의 수기는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로 실렸고 이내 한 출판사의 눈에 띄어 책으로 출간될 기회를 얻었다. 책의 제목은 낙엽 지는 가을, 다시 피어난 꽃이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사기를 당한 부끄러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당당히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김영옥 할머니는 친구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아이고, 우리 순자 씨가 작가님이 되다니 내가 다 자랑스럽네. 이제 사인 좀 해줘. 노인정 친구들은 너도 나도 책을 사서 사인을 받으러 왔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최 형사와 함께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사기 예방 캠페인 영상 촬영에 참여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조금 긴장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외로움, 불안감, 욕심.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영상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시간이 흘러 박순자 할머니는 70대 중반을 넘어섰다. 여전히 아파트 1층 그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집안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베란다는 작은 식물원처럼 푸르렀고 거실에는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이웃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텔레비전 위 남편의 사진 옆에는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작가 프로필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했고 가끔은 강연 요청을 받아 여러 곳을 다니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들 지훈은 승진하여 부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는 어머니에게 소홀하지 않았다. 그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효자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 카페 관리도 꾸준히 도왔다. 김영옥 할머니는 노인정 회장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노인정을 이끌며 노인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예방에 앞장섰다. 최 형사는 몇 년 전 정년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박순자 할머니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에서 법률 자문을 해주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현우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 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그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소녀는 떨어진 단풍잎을 주워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예쁘죠? 그러네, 정말 곱다. 꼭 내 마음처럼.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문득 몇 년 전 그 끔찍했던 가을이 떠올랐다. 이현우의 문자를 처음 받았던 날, 그의 목소리에 설레었던 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은 이제 아련한 기억일 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예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스마트폰이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고마운 도구가 되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띠링하고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좋은 투자 정보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스팸 신고 버튼을 누르고 문자를 삭제했다. 그리고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낙엽은 졌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또 다른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과 속임수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 안에는 상처를 이겨낸 강인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책은 꾸준히 팔려나갔고 인쇄 수입은 생각보다 쏠쏠했다. 그녀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 지훈과 상의하여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름은 희망씨앗 재단. 노인 대상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의 책을 읽고 감명받은 독자들, 그녀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보내왔다. 아들 지훈의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재단을 후원하기로 했다. 최 형사도 퇴직금을 일부 기부했고 김영옥 할머니는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보탰다. 희망씨앗 재단은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했고 사기 예방을 위한 연극 공연단을 만들어 전국 노인정을 순회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연극의 대본을 직접 썼다. 그녀의 경험이 녹아든 연극은 많은 노인들에게 웃음과 눈물 그리고 깊은 경각심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재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변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 그들은 모두 박순자 할머니의 열정과 진심에 감동하여 기꺼이 재단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현우였다. 그는 편지에서 박순자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출소하면 재단에 찾아가 봉사하며 죗값을 갚고 싶다고 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의 진심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기만일까? 그녀는 답장을 쓰기로 했다. 이현우 씨에게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죗값을 치르고 싶다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분노나 미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빌어줄 뿐이었다. 재단 활동이 5주년을 맞던 해 박순자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노인 복지 증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에는 아들 지훈 내외와 손주들, 김영옥 할머니, 최 형사, 그리고 재단 식구들이 모두 참석하여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단상에 오른 박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아픔을 나누고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온 모든 피해자분들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는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아파트 1층에서 채소를 가꾸고 노인정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해하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어느덧 박순자 할머니는 팔순을 맞았다. 아들 지우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다. 잔치에는 가족들과 친지들, 노인정 친구들, 재단 식구들, 그리고 그녀의 책을 통해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였다. 모두가 박순자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축배를 들었다. 김영옥 할머니는 구성진 노랫가락으로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 속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아들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팔순을 맞으신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저는 어머니께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건강하게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영감, 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없어도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 하늘에서도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며칠 후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희망씨앗, 꽃을 피우다. 첫 번째 책이 사기 피해와 극복 과정을 담았다면 두 번째 책은 재단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희망을 나누는 삶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이 책 역시 많은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인쇄 수입의 일부를 떼어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했다. 그녀는 정보 격차가 또 다른 형태의 고립과 위험을 낳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삶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이라는 파도가 일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 파도를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베란다 텃밭을 가꾸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며 희망을 나누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낯선 번호의 문자로 울리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의 애정 어린 메시지, 친구들의 안부 인사, 그리고 재단 활동과 관련된 고마운 연락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스마트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을 연결하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 낙엽지는 가을, 스마트폰에 외로운 꽃으로 피어날 뻔했던 박순자 할머니. 그녀는 시련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묻고 있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따뜻한 대답이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희망씨앗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 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재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었고 그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며 사회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금융기관들도 노인 고객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박순자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때로는 국회 공청회에 나가 증언을 하고 때로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활동은 해외에도 알려졌다. 일본과 대만의 노인 복지단체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들과 재단 식구들의 격려에 힘입어 그녀는 비행기에 올랐다. 낯선 땅에서 그녀는 자신의 언어는 아니었지만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노인 사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는 더욱 활기차게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세월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팔순을 넘기면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다. 잔병치레도 잦아졌다. 아들 지훈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여 활동을 줄이시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 그녀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재단의 다음 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일에도 힘썼다.
자신과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발굴하여 교육하고 그들이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어느 늦가을 박순자 할머니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지우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억지로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병실에는 그녀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김영옥 할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최 형사는 그녀가 좋아하던 단팥빵을 사들고 문병을 왔다. 재단 식구들은 돌아가며 밤샘 간호를 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찾아온 사람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아들 지훈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엄마는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행복하게 살았다.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그리고 좋은 이웃들과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재단을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자신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곁에 묻어다오. 가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실컷 해야겠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식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장례식은 그녀가 살아온 삶만큼이나 따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장례식장에는 그녀의 책과 활동 사진들이 전시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와의 추억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김영옥 할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순자씨, 나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우리 같이 호호 할머니 될 때까지 살자고 했잖아. 최 형사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고 재단 식구들은 그녀가 남긴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아들 지우는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 곁에 잠들었다. 그녀의 묘비에는 그녀가 직접 쓴 글귀가 새겨졌다. 상처는 별이 되어 길을 비추고 희망은 꽃이 되어 세상을 채운다. 박순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들은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희망 씨앗 재단은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젊은 리더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재단을 이끌었고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노인 사기 예방 교육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사회적 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졌다.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재단 이사장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김영옥 할머니는 노인정에서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최 형사는 퇴직 후에도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했다. 가끔 지훈은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를 찾았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를 추억했다. 베란다에는 여전히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화분에 물을 주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이현우에게 사기를 당할 때 썼던 바로 그 스마트폰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이현우와 주고받았던 문자들, 그리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후 절망 속에서 썼던 메모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다시 한번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상처이자 동시에 희망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또 변해갈 것이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것이다. 그녀가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사랑과 연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준다. 오늘도 서울 어딘가 박순자 할머니가 가꾸었던 텃밭처럼 작은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그 희망들이 모여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다. 몇 년 후 아들 박지훈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방송국 PD는 박순자 할머니의 삶과 희망씨앗 재단의 활동을 통해 노인 문제와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시에 공동체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어머니의 아픔을 다시 들추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사기 사건 당시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영욱 할머니와 최 형사 그리고 재단 식구들도 인터뷰에 참여하여 박순자 할머니와의 인연과 그녀가 남긴 의미를 이야기했다. 다큐멘터리는 박순자 할머니가 이현우에게 속아 절망에 빠졌던 순간부터 용기를 내어 세상과 맞서고 희망을 나누는 리더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깊이 있게 담아냈다. 또한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노인 대상 사기의 실태와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희망씨앗 재단의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자마자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박순자 할머니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고 노인 문제와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희망씨앗 재단에는 후원 문의와 자원봉사 신청이 쇄도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다큐멘터리 방영 후 자신을 이현우에게 사기를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용기를 얻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희망씨앗 재단과 연결되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이현우와 같은 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그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박순자 할머니가 남긴 용기를 이어받아 서로 연대했고 최 형사와 같은 경찰들은 더욱 강화된 수사망으로 사기꾼들을 압박했다. 어느 날 지훈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현우가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었고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결국 다시 잡혔어요. 어머니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쉬세요. 지훈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갔다. 그녀의 이름은 노인 복지와 사기 예방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살았던 낡은 주공아파트는 재개발되었지만 그 자리에는 그녀를 기리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에는 그녀의 묘비명이 새겨진 기념비와 함께 그녀가 좋아했던 채소와 꽃들이 심겨진 작은 텃밭이 마련되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찾아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긴다. 아이들은 텃밭에서 뛰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보살피고 희망을 만들어가야 하는가?